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여당 당권 1위 후보에게 기자가 유시민 작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노코멘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회피의 문제일까요? 여론조사만 보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언더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위치예요. 그런데 왜 자기 진영의 대표 논객이라 불리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 반응했는데 정청래 후보만 유일하게 노코멘트 했을까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왜 이 시점에 한동안 여의도에서 금기어처럼 취급됐던 이낙연식 사쿠라라는 표현을 갑자기 꺼내 들었을까요? 오늘은 표면에 보이는 3파전 프레임 말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세 개의 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전략적 딜레마, 문조털레유 대 류이재명 구도의 실체,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분열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 먼저 하나 짚고 가면은요. 정청래 후보 주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에 대한 사전 장악력이 확보돼 있고 1인 1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언더독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이 지점부터 이상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3파전 당권 경쟁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의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첫 번째 큰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지상파 뉴스에서는 그냥 당권 경쟁 과열이라고 표면만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안에 진짜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8월 17일 이후마일 새 지도부가 어떤 얼굴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갑니다. 첫째, 왜 정청래 후보의 언더독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 꼬였는가? 둘째, 문조털레유와 류이재명이라는 두 진영이 실제로 뭘 두고 싸우고 있는가? 셋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의 답변. 이 순서로 따라가겠습니다.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지금 총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의장. 7월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되는데 사실상 김민석 대 정청래 대 송영길의 3강 구도로 굳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진영이 사용하는 프레임은 이상하게도 언더독입니다. 이미 앞서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뒤에서 쫓아가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이 언더독 프레임을 조금만 뜯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바로 보입니다. 정 후보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는 건데요. 이미 지난 1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조직에 대한 장악, 제도에 대한 장악, 시스템에 대한 장악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인 1표제, 이걸 자기 재임 중에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구분 없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인데 이게 강성 권리당원의 결집도가 높은 정청래 후보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여의도에서 다들 아는 얘기죠. 메시지도 계속 이거예요. 내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겉으로는 겸손한 언더독인데 셔츠 안을 열어보면 이미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언더독이라고 주장한다고 언더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언더독인 대목이 있어야 성립하는 프레임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예리한 프레임을 하나 던졌습니다. 7월 19일 X에 올린 글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계엄을 경고했고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다. 이 문장이 담긴 정치적 언어의 정교함을 하나씩 뜯어봐야 됩니다. 우선 이낙연식 사쿠라라는 표현. 사쿠라는 벚꽃의 일본어인데 여의도에서는 예전부터 야합자 혹은 변절자라는 뜻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낙연을 소환했느냐?
이낙연 전 총리는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고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반명으로 갔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즉 간판은 진보였는데 행동은 반명이었던 상징적 인물이에요. 위장한 반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결정적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직접 정청래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정청래 진영을 간판만 친명일 뿐 행동은 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우회 설계한 겁니다. 명예훼손 리스크는 피하면서도 프레임은 정확히 세우는 정치적 언어의 기술이죠. 김민석 후보의 이 발언이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는 그 며칠 전 유시민 작가가 던진 폭탄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7월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유 작가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대표 논객이 대통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저격한 거예요. 둘째,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문장이 파장의 핵심이에요. 셋째,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 지지자들이 원한 건 민주당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 틀을 만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넷째, 명픽 비판.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SNS 지원, 경기지사 경선 개입, 조정식 국회의장 만들기, 정청래 당대표 출마 포기 압박,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열거했어요. 다섯째, 검찰개혁 지연 원인을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유시민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했어요. 오직 한 사람, 정청래 후보만 노코멘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결국 정청래의 언더독 전략은 이미 확보한 당권 파이프라인 위에서 감정적 결집을 얻기 위한 마케팅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진짜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게 됩니다. 정청래 후보의 노코멘트는 회피가 아니에요. 그건 딜레마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의 언더독 프레임을 실질적으로 밀어주는 감정적 원동력이 바로 유시민이 대표하는 문조털레유 코어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시민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유시민 발언에 동조하면 대통령 공격에 가담한 게 되어서 자기가 내세운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유시민 발언에 반박하면 자기 언더독 프레임의 감정적 원동력인 코어 지지층이 이탈해요. 그러면 8월 17일 예비 경선 결과 자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노코멘트가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된 겁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김민석 후보의 이낙연식 사쿠라 프레임이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정청래 진영이 간판은 친명, 행동은 반명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이미 노출됐다는 신호를 김민석 진영이 정확히 포착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 정치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문조털레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문조털레유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5인물을 하나로 묶은 표현이에요. 원래는 이재명 강성 지지 그룹인 류이재명 진영이 이 5명을 멸칭으로 부른 표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국정 노선에 걸림돌이 되는 옛 진영이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 표현을 오히려 되받아 자기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대로 가다간 문조털레유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민주당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자기가 문조털레유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사실상 공개 선언한 거예요. 정청래의 계산은 이거였습니다. 이 5인물의 결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8월 전대 승부를 본다. 여론조사 지지층이 아니라 권리당원 결집 게임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류이재명 진영과 문조털레유 진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노선을 놓고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는데
유시민의 필연적 실패 발언은 이 갈라짐을 폭발시킨 트리거였어요. 이 지점에서 정청래 후보의 딜레마 구조가 왜 자기 폭발 구조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더독 프레임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 정말 언더독이네 하고 인정할 만한 대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 후보의 실제 위치는 여론조사 1위, 조직장악 완료, 제도자기가 설계 완료. 어디에서도 언더독이 성립할 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스스로 언더독을 자처하느냐? 유일하게 남은 선명성 공간이 나만 공격당하고 있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김민석 후보의 굳이 2번 할 필요나 필연성 발견 어렵다는 직격을 받은 이후 정청래 후보는 피해자 프레임으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후원금 부각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자충수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대통령과 원보이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정작 자기 지지 기반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은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어요. 자기 프레임과 자기 지지 기반이 정면 충돌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김민석 후보의 반작용은 이 순간을 정확히 노리고 설계됐습니다. 이낙연식 사쿠라라는 표현이 왜 정치적으로 유효하냐. 이낙연이란 이름이 여의도에서 갖는 정치적 기억을 봐야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오랜 대표 인사였고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탈당 후 신당을 만들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이 궤적을 간파는 진보였는데 결론은 반명이었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식 사쿠라라는 5글자짜리 표현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정치적 방정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청래 진영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이낙연의 궤적에 정청래를 우회 매핑하는 프레임. 이건 명예훼손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정치적 프레임은 정확히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언급도 2번째 층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조직적 당원 침투 방식이 신천지의 잠입 조직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김민석 후보의 100% 당원 투표 참여 호소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청래 언더독 프레임의 감정적 결집 지지층을 전체 당원으로 희석시키는 반작용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 사퇴 직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유일한 선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곧바로 당권파인 문종복 최고위원이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호의 선장은 정청래당 대표십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호와 민주당호를 분리해서 각각 선장을 두겠다는 이 이중 선장론이야말로 간파는 친명, 행동은 반명이라는 김민석 후보의 프레임이 왜 정확한지를 증명한 문장이에요. 여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를 2개의 다른 배의 선장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정치 언어의 무게로 보면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여당 내 대통령 견제파의 정치적 계산이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돌아보면 답이 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던 그 겨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탄핵 역풍으로 총선은 이겼는데 그 다음이 어땠는지. 열린우리당 152석 압승 이후 오히려 당내 분화가 심화됐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대패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구조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당심 결집만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늘 얘기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라고 예언했는데 정작 그 예언이 적용될 좌표는 대통령 쪽이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진영 쪽입니다. 잠깐 이 문장은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언자가 자기 예언을 자기가 실현시키는 세력이 되는 거, 이거 정치사의 오래된 장르거든요.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이거 3파전 프레임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데 하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의 당권 경쟁 아래에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두 진영의 정면 충돌이에요.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루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6월 25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 법안 설계를 일임한다는 것. 이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이 있었다는 게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안을 별도로 내면 재논의 과정에서 입법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었어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보안 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다. 정계 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이다. 즉 유시민이 지목한 인과관계는 사실관계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던졌던 열린우리당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친노 세력과 동교동계의 갈등이 폭발했어요. 결국 그해 11월 노무현 지지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이 쪼개졌습니다. 2004년 3월 탄핵소추, 4월 총선 152석 압승, 여기까지가 표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 내부는 오히려 더 갈라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 20%대까지 떨어졌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견제파가 정치적 승리를 얻은 사례가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어요.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고 구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도 최근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며 임기 내내 힘들었다. 이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을 코어 지지층 이탈로 규정한 겁니다. 이 발언도 파장이 만만치 않았어요.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이 곧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코어 지지층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맞다. 다만 지지도 하락 원인을 딱 칼로무 베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원인 분석의 프레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왜 이걸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키느냐. 이 환원 자체가 정치적 기획 아니냐는 지적이었어요. 박지원 의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유 작가가 1997년 대선 때 자신의 은사인 조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른바 DJ 필패론을 역설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국민은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예언자의 위치가 예언의 정치적 기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유시민의 필연적 실패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기획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획의 결과가 열린우리당과 얼마나 다를지 이건 지금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했던 그 순간이요. 처음에 우리는 그걸 그냥 회피라고 봤죠. 근데 여기까지 따져보고 나서 다시 그 장면을 보면 그건 정청래 후보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던 겁니다. 정답이면서 동시에 자기 프레임의 붕괴 신호이기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노코멘트라는 답 자체가 이미 자기 지지 기반과 자기 국정 지지 선언 사이에 균열이 있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거든요.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 상황을 두고 개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내고 조롱하고 흠집 잡으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에는 뭐가 남느냐는 지적이었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 짚어야 되는 게 개싸움이라는 건 쌍방이 갖다 붙었을 때 성립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싸움의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는지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쌍방과실이라고 정리하면 편한데 이건 편한 정리일 뿐이지 정확한 정리는 아니에요. 결국 이 결집 전쟁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손해보는 쪽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입니다. 이득 보는 쪽은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 진영 그리고 12.3 계엄 잔존 네트워크예요. 이 계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8월 17일 이후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확정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유시민 작가가 예언한 필연적 실패는 대통령을 향한 예언이었는데 실제로 그 실패의 좌표가 어디에 찍힐지 이건 지금부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얘기한 세 개의 층을 저는 계속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딜레마, 문조털레유 대 유이재명 구도,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의 역사적 패턴, 이 세 개가 87 이후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이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